이 지리한 모습으로 아마 오랫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핵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긴 한가요? 그럼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2002년부터 2004년에 이제 군 생활을 했었고, 제가 이제 장군님이 계셨던 27사단, 거기서 이제 훈련병 한 달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장 제대한 선으로서 또 쓰리스타 장군님 뵈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남다르고, 또 전쟁과 굉장히 밀접했던 장군님이셨기 때문에 요즘에 또 안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셔서 일부 주제를 제가 좀 국가 안보랑 좀 연관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태 보면서 전쟁이 사실 우리가 안 일어날 줄 알았지만 21세기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많은 분들 무서워하시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더 심각해지면 혹시 뭐 어떤 상황이, 사실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행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 뿌리는 2014년도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때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이제 불법 점령하면서부터 일어났고, 요번에 이제 일어난 전쟁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일어났을 때 이거 10년도 갈 수 있다. 10년이요?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 나라가 개입이 돼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의 모든 이해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지리한 모습으로 아마 오랫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혹시 그럼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 받는다고 하셔서 좀 어떤 영향이? 우선 당장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뭐 그 곡물을 먹어야 되는 그 가축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지금 비행기 값이 2배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러시아 상공을 못 지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이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중국을 하고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도 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정립이 됨으로 해서 네.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맺어졌던 이런 균형들이 점점 이게 어그러지니까 네. 이 파급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지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 사는 그 민간인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정말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전쟁은 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네. 오로지 안보에 대한 관심과 네. 투자를 해서 네. 이게 쓸데없는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맞아요.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라고 생각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비극이 올 수 있다 하는 게 우리가 당장 느껴야 될 결론입니다. 저 장군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있을 때 뭐 우리나라가 뭐 전쟁에 이런 거에 휘말린 건 아니었으니까 왜 우리 이렇게 2년의 귀한 시간에 뭔가 쓸데없이 뭔가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인근에서 그렇게 큰 전쟁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투자라는 거 저기 와닿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핵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긴 한가요? 그럼요. 그 핵무기는 네. 이번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도 네. 잘 쉽게 설명이 됐는데, 네. 그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가 있고, 네. 또 수소폭탄이 있어요. 수소폭탄은 메가톤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진 그런 무기인데, 메가톤급의 그런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소위 말해서 전술 핵무기, 뭐 2킬로톤이면 TNT 2000톤을 터뜨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0톤, 10킬로톤, 뭐 15킬로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대략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작은 것들이 있어요. 한 2킬로톤짜리들. 네. 이런 거는 군사 표적 때리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거는 늘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그런 걸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과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각에서는 핵무기가 전에는 핵전쟁 나면은 인류가 망한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핵무기를 써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핵무기 사용해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해서 요번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기를 만들면 과연 이게 인류의 종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은 핵전쟁의 위험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중국이 지금 핵무기를 3배에서 5배 늘린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중국이 그동안엔 미국하고 러시아만 핵무기를 갖고 서로 으르렁대는 거 있었고 중국은 아주 많지 않은 양, 한 300발 정도 갖고 있었어요. 많지 않은 양, 그걸 이제 300발 정도를 많지 않은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1500발로 늘리겠다는 게 중국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셋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 특히 안보적으로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러시아가 핵을 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못 쏠 것이다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 표적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실수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실수를?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해도 과거 소련이 있을 때 미소 간에 2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잘못된 전파 체계에 의해서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보복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눌러서 핵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쿠바 미사일 사태 때 그 당시에 소련은 핵 어뢰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핵 어뢰를 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하여간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꼭 무슨 뭐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잘못된 걸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밝혀지는 것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고들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분실한다든지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요즘 점차 뭐 나오던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좀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뭐 50%다, 뭐 25%다, 75%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빵프로를 원하는데 빵프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아는 전문가들 중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유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에 못지않은 전문가들 중에서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플래너로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우리나라는 미안한 얘기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겠습니다. 빨려 들어간다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만약에 전쟁 또는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미국이 또는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대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돕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요청을 하면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어느 편도 안 들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있는 건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히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뭐 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이제 대만,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들어봤으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북한과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은 이미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미 예전에 북한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6.25 같은 전쟁은 다시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다시 말해서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왕하고 남쪽으로 공격을 해온다. 특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는 인지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지전이요? 예, cognitive warfare라고 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사회는 오픈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실은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우리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쁜 면을 부각을 해서 우리의 현재 삶에 잘못된 점을 계속 부각을 시킴으로 해서 북한은 자기네 체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니까 나쁜 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반면에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잘못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문제덩어리고 북한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느끼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좀 혼란시킨다든지 또 주한미군을 국외로 추방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표현의 자유하고 이 외부의 이런 공격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걸 어떻게 북한의 사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어찌됐건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지전. cognitive warfare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하는 이런 전투를 벌이고 있어서 지금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 작가 프로가 그런 그 팩트 위주의 올바른 그런 견해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데 일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안보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거를 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인지전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그렇게 숨어서 공작을 펼치는 간첩분들도 당연히 있겠네. 그렇죠.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잘못한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찌됐건 그러한 인지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분명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취약하고 또 북한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통제가 돼서 그래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미국의 핵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우리 확성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려보내는 풍선 이런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역에 있을 때도 대북 방송을 하면 K-팝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거 갖고 무슨 소용이 있냐. 북한에다가 자본주의의 우월성, 민주주의의 그 위대함 이런 거를 방송을 해야지. 그랬더니 하여간 본다 그랬는데 나중에 탈북한 북한 병사가 있어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제가 왜 탈북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민경부대, 그러니까 그 최고 DMZ에 근무하는 네. 군인, 민경부대 근무했는데 남쪽에서 음악을 틀어줘가지고 자기가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었을 때요. 네. 음악을 틀어주는데 좀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뭔가. 그래서 라디오를 구해서 걔네들은 주파수를 하나로 교정시켜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네. 남쪽 라디오를 듣다가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케이팝도 무서워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북한이 그 정도로 취약한 그런 사회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안보라면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당연히 군사력일 텐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의 군사력 실제 어느 정도 되고 육군, 해군, 공군은 각자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당연히 북한과 맞닿아 있으니까 육군이 엄청 발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이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냐면 네. 탱크 숫자를 갖고 한다든지 비행기 숫자를 갖고 한다든지 뭐 이런 숫자를 갖고 해요. 양적으로. 네. 그러면 탱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만 하더라도 네. 소나타 초기형이 있고 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차종이 버전.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년 전에 나온 소나타 한 대하고 지금 새로 나온 전기로 된 뭐 네. 완전 다르죠. 뭐 자율주행되는 소나타하고 똑같이 한 대로 이렇게 안 되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위라고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봤다가는 큰일 나고요. 그래서 무형 전력, 유형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탱크나 비행기 숫자는 그거는 유형 전력이고 무형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안보의식, 얼마만큼 안보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네.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나 하나가 뭐 이런 거 걱정한다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야 도대체 진짜 우리가 6인가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거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보의식이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요망하는 수준보다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예,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뭐 90% 가까이가 군에 가는 네. 그러한 구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과연 훈련이 되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징집병은 5주간의 교육을 받고 자대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가기 전에 물론 운전병 같은 경우 뭐 3주인가 4주 운전 교육을 더 받고 또 뭐 그런 특기 교육을 좀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금방 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신병 때 군복 입는 거 정도 배우는 거예요. 경례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총을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날아간다 하는 정도로만 배우는 것이에요. 수류탄 한번 던져보고. 요새는 수류탄도 안 던진다고 합니다. 안 던진다고요? 무서워서 사고 날까 봐. 연습용 수류탄만 던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 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3개월은 해야 돼요. 3개월을 해야 사람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직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보직 주는 것도 행정병 가면 꿀보직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따지고 보면 학력이거든요. 저는 그거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군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행정이에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체력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죠. 턱걸이 몇 개 하느냐, 뜀박질을 2km를 몇 분에 하느냐 이걸 가지고 3개월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체력을 올릴 수 있겠죠. 키울 수가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3개월 동안 90일 동안 기회를 가져서 체력 시험을 본 다음에 1등부터 100등까지 해가지고 1등은 어디 갈래? 전방에 가면 지금 18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한 12개월로 줄여주는 거예요. 전방 가니까. 그 다음에 후방에 오면 18개월이지만 그 대신 주말에는 외출 외박을 내보내주겠다. 또는 평일에도 외출 외박 내보내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는. 네. 그러면 체력이 좋고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전방이요. 그러면 저는 사회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방 가는 거는 아주 애국심이 뛰어나거나 바보이거나
이렇게 가는데 네네. 그런 분위기를 고쳐서 네.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네. 또 자기가 빨리 하여튼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방에 가려고 경쟁을 하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군대가 6.2 군대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놨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신문에서 보면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사기가 저하가 돼 있어서 훈련을 안 한답니다. 제가 아까 수류탄 얘기했는데 네네. 이게 수류탄이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도 밝힐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왜 터졌는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실수류탄을 안 던지고 연습용 수류탄만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수류탄 던져보셨습니까? 던져봤습니다. 쥐고 있으면 조금 긴장되잖아요. 엄청 긴장되죠. 실제로 제가 뭐 전설처럼 듣는 얘기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못 던져가지고 덜덜 떨다가 옆에 있는 조교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던지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해봐야 돼요. 네. 탁 뽑아가지고 톡 던져보는 이런 연습도 그렇죠. 한번 해보고 나면 그래도 좀 틀리니까. 맞아. 근데 그거를 무서우니까 연습용 수류탄으로 한다. 그 굉장히 그 비겁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6.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도 말씀하신 데 전쟁과 뭔가 그런 군사에 대해서 피부로 되게 와닿았던 게 이 수류탄에 던지면 이제 공기가 좀 울린다고 하나요? 그냥 수류탄 말고 더 이제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 크로 시작하는 크레모아. 네, 크레모아가 터지면 진짜 약간 산이 울리는 막 치잖아요. 네. 그때 이게 고작 요거 하나가 이 정도 파급력을 가지고 여기를 공기를 울리게 만드는데 진짜 미사일이나 이런 거 나면 정말 엄청나게 그냥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해봐야만이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 지뢰 같은 거 지뢰 같은 거 그 설치 안 해보셨죠? 안 해봤죠, 당연히. 지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어떤 지뢰든지 간에 마지막 그 행동이 뭐냐면 안전핀을 뽑는 겁니다. 그 안전핀을 뽑으면 원래는 안전핀을 뽑으면 이제 누가 밟거나 뭘 해야 터지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안전핀을 뽑으면 꼭 터질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공포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지금 시키는 부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연습할 때 그런 걸 해야지 전쟁이 났을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나라 전쟁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터졌을 때 왜 그 젊은 청춘의 그 시간을 전쟁도 나지 않는데 그렇게 소모하게 만들어 버리냐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청춘이 그런 고귀한 희생을 하면 이유 불문하고 어떠한 것도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금전적으로나마 그렇죠. 또 이 사람이 가장이었을 경우에 자식들의 교육이라든지 삶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1년 가야 몇 사람이 그렇게 희생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보상 체계가 뭐 많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제로 그 연평해전 때 그 독수리 357, 그 한상국 상사라고 끝까지 그 조타를 쥐고 전사하신 분. 그분이 중사 계급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상사로 이제 추서가 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진급을 했는데 그 연금이 유적 연금이 중사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군생활 38년 했지만 당연히 추서가 되면 그 해봤자 한 달에 10만 원 차이 난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분 그 중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게 진급을 시켜줬는데 그러면은 너희 아빠는 중사로 순국하였어. 보다는 상사가 나은지 모르지만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병으로 사고로 죽게 되면은 병장을 시켜주는데 그렇다고 상병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법으로 안 고쳐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고민을 왜 하냐 그랬더니 경찰하고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소방공무원 마찬가지 죽으면은 그 전계급 추서를 진급을 시키는데 그 전계급으로 보상이 나간답니다. 이게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김 작가님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경찰하고 소방관이 뭐 수만 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것도 감당 못 합니까? 국회의원들 세비 깎고
이런 거나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는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보의식,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밖에 뭐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혹시나 더 필요한 거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이 1950년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그때는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엄마들이 자기의 아들, 딸,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역시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55조 거의 60조 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장군으로 전역하고 했지만 탱크 한 대에 한 100억 원 정도 해요. 요새 전투기가 한 1000억, 1500억 하고 전투함 한 척이 한 1조 원 정도 해요. 그런 게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게 간부들 당직비가 10,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밤을 새는 건데. 근데 다른 공무원들은 10만 원 가까이 주는데. 근데 우리 군인들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당직을 2번, 3번 쓰거든요. 그 요번에 이제 3만 원인가를 올린대요. 근데 그거 택도 없는 얘기죠. 거기다가 병사들 월급이 지금 이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시대가 곧 오는데 저는 거기에 걸맞게 그런 초급 간부들, 하사, 중사, 소위 중위들의 그런 금전적인 그런 보상도 좀 더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군 같은 경우에 배를 타면 병사가 하루에 2,000원을 더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1조 원짜리가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타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배 타면 휴대전화도 다 뺏어요. 와이파이도 없고 되지도 않지만 그런 고립감 속에서 한 달, 2달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러면 파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 전체를 리셋을 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육해공군 이런 숫자가 맞는지 저는 육군으로 전역을 했지만 공군하고 해군, 특히 해군은 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혹시 군사 수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공군이 제가 기억으로는 6만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해군이 5만 정도 되는데 거기 해병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를 별도로 빼내고 한 5만 명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도 지금 사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많은 숫자를 여단으로 조정을 해서 사단 숫자를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별자리들이 줄어들잖아요. 뭐 별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자리, 그러니까 사단 숫자도 줄이고 대신 여단 숫자를 좀 이렇게 잘 유지를 해서 지금 우리 부대들이 100% 돼 있는 부대들이 많지가 않아요. 70%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가 위병소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탄약고 근무를 서야 되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차라리 탄약고에다가 CCTV를 더 설치하고, 무슨 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열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무슨 뭐 세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돈이 좀 덜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완전히 하여튼 지금부터 바꿔야 되고, 기왕 제가 좀 이기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여단으로 이제 줄여나가면서 이기자 부대를 없앴는데 이기자 부대를 다시 여단으로 탄생시키는 방안도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기억납니다. 그 부대마다 인사가 특이했는데 27사 이자!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와닿는 게 사실 신성한 복무에서 저는 제가 군생활 2002년에서 4년까지 해서 그때 제가 막 한 2등병이 10,000원인가 좀 안 됐던 것 같고 제 병장 제대할 때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한 4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저한테 주는 돈은 뭐 3, 4만 원인데 저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신성한 복무.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되게 신성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한 달에 월급 3만 원, 4만 원 주니까 되게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얘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 제 머리에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스웨덴이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 나라들 조그만 나라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월급이 한 4, 50만 원밖에 안 돼요. 병사들이.
그런데 훈련을 나가면 하루에 10만 원씩 줘요. 나가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그 안에 있는데. 어차피 그 안에 돈이라도 있으니까.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훈련을 나가면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씩 준대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럼 육군본부에 있는 병사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안 준대. 대신 편한 거고 좀. 그리고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알바 군인처럼.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부대 경계를 이 사람들은 3일을 경계를 서고 4일을 쉰대요. 네. 그래서 3일을 어떻게 경계 쓰냐 했더니 쉽게 말하면 당직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직실에 있어가지고 TV 카메라를 감시하고 3일 동안 물론 자고 이렇게 하죠. 하면서 3일을 근무하고 4일은 밖에 나가서 자기 이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복무 기간은 어떠냐 했더니 복무 기간은 조금 길대요. 그러면 이건 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가정 형편상 군복무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나라들 보면 각 개인의 어떤 사정을 충실하게 들어주고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마인드가 부족하고 특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병무청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네. 병무청이 김 작가님 뭐 하는 곳입니까? 노미는 기억 안 나지만 이제 그때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이제 누구 보내고 면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청년이 들어와서 네네. 군인으로서 현역에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어떤 직능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잖아요. 거기 직원분들의 50% 이상이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 부대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분들이 병무 정책을 논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죠. 또 엇박자가 저는 많이 그건 좀 난다고 엇박자가 생각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성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제가 이제 표현을 잘 보십시오.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여태까지는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장교로 가거나 부사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장교로 갈 때는 10에서 15대 1이고요. 부사관으로 갈 때는 5에서 10대 1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세네요. 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으로서 군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옛날에 병사가 한 달에 3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여성 보고 3만 원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사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기본으로 여성들이 이거는 병사로 가는 거는 뭐 5대1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지원만 하고 체력만 되면 되니까.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 나도 한 달에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저 기회를 달라라고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행을 하고 그러한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군이 또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변화하면서 그럼 여자들 중에서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어느 정도의 특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군의 전체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한 대로 합리적인 군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2014년도에 박살이 난 겁니다. 러시아한테. 그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8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다시 어떤 비극을 맞이한 다음에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부터 타산지석이라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뭐 부대 하나 만든다고 이거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대토론과 뭐라고 그러죠? 뭐 안보에는 무슨 뭐 여야가 없다 모르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좀 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우리가 튼튼하고 어떠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가 국익을 지킬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또 대만 거기에 우리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1부에 제가 마지막 질문. 어쨌든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70년 동안 어쨌든 정쟁을
억제한 거잖아요. 네. 전쟁을 잘 막았던 건데 그 이유는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미군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어쨌든 한국이 아주 크게 이제 GDP도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군사력에도 뭔가 쏟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좀 진실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준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원대한 구상을 갖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미국은 6.25가 끝난 이후에 계속 주한미군을 줄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 줄여왔어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군을 우리나라에 붙잡아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 베트남전을 통해서 한미 간에 좀 더 새로운 시각이 이제 생겨났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군들이 보는 한국군은 불쌍하고 능력도 없고 공격받으면 도망이 나가는 군대로 이렇게 인식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한국군이 옆에 주둔하고 있으면 안심하고 잘 수 있다라고 한 게 그때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참전용사 선배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 미천이 돼서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50 시절에 한미 관계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직전에 미군 이제 7사단이 철수를 하고 또 미군이 줄어드는 와중에 한미 연합 사령부라는 것도 그때 50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막 만들어지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한미연합사도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대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주한미군을 우리가 계속 여기서 붙들어 놨다는 거. 근데 또 주한미군이 한 10년 전부터 조금 이제 체질이 바뀐 게 주한미군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데, 예. 그래서 가족들이 많을수록 우선 자질구레한 범죄가 예방이 되고요. 그렇죠.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예. 그 다음에 북한이 공격하기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군인을 죽이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미국의 민간인 어린이를 죽였다? 그건 이제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미군들의 존재가 그렇게 돼 있었고, 50 시절부터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샀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F-16이라든지 코브라 같은 거. 하여튼 미국 무기들을 많이 샀어요, 우리가. 그 미국이 좋아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되면서 국산화를 만들었는데, 국산화의 대부분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랑으로 여기는 T-50 그 항공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한 대 팔면 그 이익의 50%는 미국으로 갑니다. 아, 원천 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그런 굉장히 밀접한 관계네요. 예, 그래서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또 다시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미국의 경쟁자로 보였다가는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렇겠네. 예, 그래서 미국한테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날 때마다 야,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너희의 경쟁자가 되겠느냐. 우리는 그냥 하청만 할게 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만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너희가 저 비행기 만들면 타이 하나 만들게. 뭐 이렇게 이제 일부러 낮게 얘기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술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술을 미국에다가 팔고 오히려 우리가 원천 기술료를 좀 받을까 이런 거를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그냥 애국심의 발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그 미 육군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1950년에 생겼고 전 세계에 거의 20만 명의 회원이 있고 121개 지부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석좌위원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이 떴다고 어디서 찾아본 것 같은데. 처음이 아니라 27명이 있었는데 27명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28번째인데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최초네요. 네,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영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이 영국,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가 미국의 전통 우방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 말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미국 외 사람으로 최초로 돼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왜 우리 한국이 중요하냐 너희한테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는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제 군사 무기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듣기로 일본의 굉장히 그 군사력 중에서 가장 기술 집대사용 되게 무서운 게 뭐 항공모함 중에 이지스함인가?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항공모함이 뜨는 게 정말 이게 엄청난 가장 큰 무기로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큰 무기 하나 정도 탁 친다면 뭘까요? 지금 우리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굉장히 좋아요. 정밀도도 좋고 위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를 꼽으라면 그거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제가 저보고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네. 역시 우리나라 군인들이 제가 전 세계 30몇 개 국가 군인들하고 네.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특히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요새 용사란 말을 쓰는데 네. 아무리 뭐 요새 뭐 징징거리고 뭐 어쩌고 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처럼 이런 데가 없어요.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영어도 잘 되고 간부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네. 정말 잘 고맙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